자, 매주 월수금 11시에 안녕한가 전유혁의 안전 빵빵입니다. 네. 첫 번째 네. 주제. 네. 자, 첫 번째 주제. 우리 김정은 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께서 네. 기차를 타고 중국 대륙을 관통해서 관광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요. 네. 하노이까지 장장 60시간을 기차를 타고 지금 출발해서 지금 중국 대륙을 남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누구는 열차 장정이라고 하는데, 자, 60시간짜리 열차 장정 쇼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딱 그걸 보면서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지도자다. 다시 한번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정은의 목표는요, 정상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게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워낙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란 나라가 해외에서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0시간짜리 기차를 타고 가는 거 보면서 어쩔 수 없구나. 물론 여러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우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지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아니라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지도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김정은이 우리가 이제 유명한 노래 중에 짐 크로치의 타임 인 어 보틀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예전에 김정은의 그 열차, 김정은은 이제 이 고공 비행에 대해서 공포심이 컸고 자기 안전에 대해 김정일을요. 네. 그래가지고 열차 여행만 한 거로 유명합니다. 네. 그런데 김정은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60시간 열차 장정이라고 이름은 붙이지만 장정이란 말이 저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모택동의 대장정도 사실 그게 자기네들이 대장정이라고 해서 그렇지 그게 도망가면서 온갖 일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택동의 대장정 때 그 1년 동안에 일어난 일은 이게 사실은 이 야반 도주였지 그걸 장정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이렇게 불꽃처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정은 역시 비행기를 타지 않는다는 거는 김정은이 얼마나 낡은 지도자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속도의 시대예요.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인데 그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거를 김정은은 거부하고 있다. 저는 그런 김정은의 그 심리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에 대해서 정말 2박 3일로 이렇게 쫙 하면서 내가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고 있어. 이런 걸 보여주는 것 동시에 또 미국에 대해서 여차직하면 우린 중국하고 붙을 거야.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글쎄요. 이 개명한 세상에 비행기를 타면은 몇 시간이면 날아올 수 있는 하노이를 60시간을 거쳐서 열차를 타고 간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시대착오적인 쇼입니다. 얼마나 김정은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피폐하고 시대 상황을 모르는가를 저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첫째 김정은은 일단 김일성 흉내를 자주 냅니다. 뭐 헤어스타일, 옷 입은 거, 걸음걸이까지. 네. 뭐 일각에서는 성형수술까지 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뭐. 굉장히 흉내를 내려고 노력은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왜냐하면 그건 제가 보기에는 제가 들은 북한 인사는 이제 장성택이 그렇게 코치를 했다고 그럽니다. 네. 자기 조카한테. 왜냐하면 조카는 정통성이 없어요. 김정일만 하더라도 이른바 백두산에 태어났다는 백두혈통, 백두산에 태어났다는 신화 창조를 해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북한에서 가장 이른바 열등하게 따지는 제일동포의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제일동포 출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통성을 주장할 만한 신화를 만들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닮은 외모를 약간 이용해가지고 그 흉내를 내는 것. 그런데 이제 58년도에 김일성이 정말 평양서 기차 타고 쭉 해가지고 광저우까지 기차를 타고 중국 대륙으로 남아에서 갔습니다. 거기서 비행기 타고 이제 하노이를 간 그 흉내를 내지 않았나 싶어요. 첫 번째는. 그런데 두 번째는 북한 이제 비행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을 겁니다. 평양에서 하노이까지가 4시간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북한의 그 김정은의 참매 1호가 베이징까지 갔지. 그렇게 멀리 날아본 적은 없어요. 김정은 자체가 비행기에 대해서는 약간 매니아적인 게 있습니다. 본인이 총통이 아니라 국무위원장이 된 다음에 평양 상공을 자기 비행기 타고 돌면서 그것을 또 촬영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비행기에 대해서는 묘한 집착이 있지만은 그러나 본인 비행기에서 한계를 느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이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이 내 등 뒤에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과시해주고 트럼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것은 전 세계에 관심을 쫙 모을 수 있는 겁니다.
60시간 동안 당장 대한민국 언론이 몽땅 며칠 전부터 어제 계속 보도를 하는데 지금 김정은이 어디 있다를 중계방송하고 있어요. 전 세계 언론 중계방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다목적, 아주 계산적인 그런 행동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나 지금 어찌됐든 결론은 지금 제스 진림이 그럴수록 달래서 문명화를 시켜줘야죠. 문명시대와는 덜 떨어진. 본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그 관심이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보는 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앨리스는 이쁘고 날씬하긴 하죠. 네.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이 제가 이제 몇몇 의사들한테 물어봤는데 김정은의 이제 체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몸무게가 최소한 125kg에서 140kg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몸무게면 사실은 이 비행기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강상의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다. 아니 걔가 걷지를 못하잖아요. 하도 뚱뚱해가지고. 그러니까 기가 막힐 정도인데 이 아까 자스민 리 씨께서 전 세계에서는 다 또라이라고 한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 얘기를 물어보셨어요.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김정은이가 열차로 이 개명한 세상에 60시간을 달리는 걸 보고 절대로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를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비핵화야말로 김정은의 최고의 변화를 뜻합니다. 자기가 이 핵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를 정말 트럼프도 만나주고 전 세계가 김정은의 동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는 거죠. 핵 없는 김정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김정은이 비행기를 못 타고 4시간 걸리는 하노이까지도 가지 못하고 60시간을 걸려갖고 무려 12배의 시간을 걸려가지고 간다. 이거 자체는 김정은은 비행기도 못 타는 변화. 그것도 못 하는데 어떻게 비핵화를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김정은도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이번 이 회담에 있어서는 그냥 영변의 뭐 이런 핵시설 이거 이제 셧다운 하는 거 이 정도고 또 트럼프도 그 남북 경협 그 문재인이가 그렇게 돈을 다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어때? 이 정도에서 끝나는 어떻게 보면은 겉만 성공이지 내용은 없는 회담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비행기도 못 타는데 무슨 비핵화를 합니까, 여러분? 네, 지금 이제 하노이 물론 저희가 네. 물론 좀 어떤 분은 김정은 나오면은 TV를 꺼버린다는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저도 싫은데 어찌됐든 저희 이번 주 수요일 또 네. 금요일은 김정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마도 여러분에게 아주 색다른 여러분에게 좋은 뉴스를 전달해 주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은 아직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비핵화의 개념, 협상 당사국이 대통령들이 모이는 그런 협상을 앞두고 비핵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뭘 볼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방금 김정은은 비핵화를 안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워싱턴에서요.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게 이제 워싱턴의 농담입니다. 트럼프가 그런 이야기 했죠. 트럼프 수하에 있는 이른바 정보기관 수장들이 북한은 비핵화 안 한다라고 의해서 이야기했더니 트럼프가 학교 다시 다녀라. 지금 트럼프란 사람이 오히려 지금 변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더 불안하게 보는 건 전 트럼프예요, 사실은. 트럼프가 어떤 협상을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데 어찌됐든 트럼프의 정말 리얼리티 쇼, 김정은의 장정 쇼가 맞물려서 하노이에서는 거대한 쇼 한 판이 벌어지고 우리는 쩝쩝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참 현재 불편한 진실입니다. 쩝쩝이 아니라 문재인은 지금 아마 그동안에 그 걷어들인 돈을 가지고 이제 기차 노선을 막 이렇게 그리고 앉아 있으면서 왜 여기도 거치지 이러면서 아마도 이 김정은한테 갖다 바칠 선물 꾸러미를 과대 포장을 하고 있지 않나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이 트럼프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 안영환 원장이 지적한 거하고 똑같이 김정은을 믿는 척하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의 생각은 제가 볼 때 그동안에 이제 제가 주말에 트럼프가 이제 얘기했던 거를 한번 리뷰를 했어요. 그래서 리뷰를 한 걸 보니까 트럼프는 베트남처럼 북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 경제적인 미국의 경제 권역에
이 북한을 이제 놓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북한이 하노이처럼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지금 완전히 미국의 경제 권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미국 기업 또 미국의 디벨로퍼들이 들어가서 베트남에다 건물 짓고 뭐 땅 사고 또 뭐 아파트먼트 사고 콘도 사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는 뭐냐면 베트남처럼 말하자면은 북한을 만들고 싶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트럼프는 옛날에 왜 트럼프가 했던 게 부동산 개발업자 아니었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시각으로 말하자면은 북한을 보고 있더라고요. 제 판단에는. 근데 저는 이거는 거대한 착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김정은이라는 그 사람은요. 그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누구는 뭐 그런데 안 가봤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생생하실 거예요. 뭐 2000년대인가? 그때 김정은이가 샹하이에 지금은 그렇게 제일 큰 건물이 아닌데 이른바 그랜드 하이아트 88층에 가가지고 굉장히 쇼크받은 얼굴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아, 저 어벙한 사람, 어벙하게 쇼크받은 얼굴을 보면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경제의 봄바람, 북한에도 하나의 경제 변혁을 가져올 거다. 개뿔 갖고 오긴 뭘 갖고 왔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김정일한테는 공포로서 다가왔던 겁니다. 자, 이렇게 개방을 시키면은 나는 더 이상은 이렇게 독재자 노릇을 못한다. 그거를 얼마나 많이 밥 먹을 때나 찰 때나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입시켰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베트남과 북한은 다릅니다. 베트남 사람들은요. 프랑스를 겪었고 미국을 겪었고 또 어떻게 보면 베트남은 그 주변 국가 중에서는 강국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뭐 태국이라든가 라오스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베트남 돈 다 받아요. 그 이만큼 돈을 갖고 가도 다 받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베트남이 거기서는 나름대로 경제 종주국인 겁니다. 또 침략자였어요. 동남아시아의 그 역사를 보면. 그래서 베트남 사람보다 안 좋아해요. 동남아시아에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베트남 하면서 너무 베트남에 올인을 하기 때문에 동남아의 다른 국가들이 가재미 눈을 뜨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베트남은 뭐냐? 경험을 한 거예요. 서방 세계와 자본을 경험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가 서방 세계를 경험했습니까? 자본을 경험했습니까? 못 먹어도 고하는 나라예요. 고난의 행군을 하고 다시 한번 굶어 죽어도 그냥 똑같이 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모글로우의 국가는 왜 실패하느냐 여기에 보면은 남북한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이 MIT의 경제학 교수는요. 박정희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남북한에 딱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왜 남한은 저렇게 잘 살고 북한은 왜 이렇게 못 사는가. 짐바브웨하고도 비교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즉 그거는 지도자의 영도력. 비록 박정희가 독재자이긴 했으나 박정희 대통령은 굉장히 포용적으로 서구와 자본에 대해서 포용적이었다. 이런 그 언급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정은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해상도가 안 좋다고 네. 계속 써주시는데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다행입니다. 네. 지금 이제 베트남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베트남은 일단 동남아시아에서는 아직은 GDP가 뭐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보다 낮습니다. 인도네시아보다 더 낮아요. 아직 못 산 나라인데 이제 도이모이 정책을 쓰면서 굉장히 급변하고 있죠. 더 재밌는 거요. 얼마 전에 네. 베트남 인사들을 제가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해요. 한국에서 왜 자꾸 베트남전 이야기를 하냐고. 네. 자기들은 베트남전에서 한국이 와서 뭐 했다는 걸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관심사가 아니랍니다. 근데 한국의 사람들이 자꾸 와가 베트남 이야기하니까 거부스럽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자, 우리 한국 사람, 우리 한국의 이른바 좌파 인사들이겠죠. 아직도 과거에 얽매여 있는 그런 인사들. 베트남은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과 베트남의 차이는 저도 북한이 개혁 개방해서 베트남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실 북한이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일당 독재를 하고 있죠. 또 공산당 일당 독재. 그러나 북한은 공산당 일당 독재가 아니라 공산당이 아니죠. 1인 독재죠. 예. 일가 독재죠. 차원이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만약에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한다. 베트남처럼 뭐 외국 자본을 받아들인다 할 때 우리가 과연 압제 속에서 1인 독재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인가. 국제사회가. 베트남은 그래도 중국처럼 어느 사람이 일정 기간 임기를 다하면 물러납니다. 또 새로운 사람이 자칫 당내 과정을 거쳐서 또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그런 시스템이 아닌데 그것을 과연 허용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힐 겁니다. 그런데 현재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정권 모치가 한 50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변함하면 결국은 변화하겠지. 그러나 김정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일이요 상해를 가가지고 변모한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이른바 개방제를 쓰려고 했습니다. 네. 연설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곧 북한의 장마당이 확대되면서 북한의 이제 정보 유통이 되는 걸 보고 이건 안 되겠다 하면서 다시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식의 개혁 기방은 북한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김정은의 속 생각을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나 베트남식의 개혁 개방으로 쉽게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체제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번에 김정은이 많이 이양 간 김에 많이 봐주기를 바랍니다. 이양 간 김에 삼성 공장이 가는 길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동두인가요? 이번에 내리는데 거기서 내려가지고 하노이까지 가는 과정에 아마도 삼성전자 공장을 들리거나 지나가면서 볼 것 같은데 봐주면서 마음이 좀 바뀌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의 희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요. 네. 맞습니다. 희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똑같은 생각입니다. 노영균 님이 이제 절대 개방 안 한다. 맞습니다. 아까 로시블리 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트남은 무브언을 했어요. 무브언. 즉 움직였다 이거죠. 그러나 김정은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면 답은 빤합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제1로 하는 우선이 뭐겠어요? 자기가 3, 40년 자기네 식구 데리고 이설주한테 디올백 사주면서 먹고 잘 사는 1인 독재 국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개방할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핵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시간 끌기, 그 다음에 대세계를 위한 사기극이다. 김정은의 사기극이고 트럼프는 또 트럼프대로 다음에 재선을 위한 사기극.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사기성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완전히 작당을 해가지고 각자의 권력을 위한 포장마차를 달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지금 중국이 난리예요. 네. 다시 기차여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중국이라는 나라가 또 거기도 이제 공산 독재 국가 아닙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또 서방 자유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왜? 기차가 통과하면 그 지역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구간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중국에서는 독재자 한 명을 위해서 13억이 스톱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 코스가 중국에서 메인 그 열차 다니는 우리 아마 경부선 같은 그런 루트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막아버린 거예요. 막아버리니까 중국도 난리가 났습니다. 게다가 이제 베트남에서는 기차역이 뭐 동두인가요? 뭐 거기서 내려가지고 동단역에서 내려가지고 네. 하노이까지 이제 승용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를 또 봉쇄한 겁니다.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김정은이 남행 열차 타고 가는데 많은 사람들 민폐 끼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영화에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세상에 이런 정상회담 뭐 장정은 없었다. 이런 있을 수가 없어요. 전 정말.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경제 발전은 이거는 완전히 속빈 강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포용하지 못하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 포용이란 말을 뭐 포용 경제까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쓰고 있는데 이건 또 좌파들의 그 얄팍한 독서 실력으로 나온 건데 거기서 이 포용이라는 거는요 모든 세력들 경제 세력들을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벌들을 무슨 적폐라고 보고 적폐청산의 대상이라고 보고 돈 있는 사람은 다 더럽다고 하는 이러면서 무슨 포용 경제, 포용 성장을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이 지금 중국을 저렇게 60시간을 논스톱으로 달리고 그 다음에 또 하노이까지 동단역에서 이렇게 쫙 가는 여기도 완전히 논스톱을 해갖고 거기 도로를 막아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도 중국에 갔을 때요. 너무 놀랬던 게 그때 이제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에 갔는데 고속도로를 가는데 고속도로에 저희 차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이 고속도로에 왜 차가 없냐 했더니 막아놨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귀빈이 왔다고. 이런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 레드코너라든가 그런 영화를 보셨겠지만요. 중국은 경찰서에서 이렇게 취조할 때요. 의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무릎 꿇려가지고 취조하기도 합니다. 그런 나라가 중국이고 그런 나라를 60시간을 이 열차를 쫙 통과하는 김정은 이 머릿속에 어떻겠습니까? 이번에 무슨 기대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정은은 김일성의 겉모습은 짝퉁이고 머릿속은 김정일의 또 하나의 쌍둥이라고 보면 됩니다. 모양이 다르니까 이란성 쌍둥이겠죠, 여러분? 아무튼 한반도의 운명이 저 김정은 같은 사람, 뭐 트럼프, 게다가 또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뭐 이런 사람들에서 좌우되고 있다는 게
5천만 국민으로서는 참 비극입니다. 그렇습니다. 전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미래가 지금 전 세계는 급변하고 있는데 과거에 집착해 있는 대통령과 그 정부 운영 세력들 그리고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운명 게다가 한반 운명을 저런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좌우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솔직히 요즘 굉장히 제가 세상을 굉장히 낙관적인데 요즘 굉장히 좀 힘이 빠져 있습니다. 아, 그러지 말아요. 그래도 잘 될 겁니다. 예, 그래도 잘 될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아니 네. 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그동안 잘 돼 왔습니다. 전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을 보면 정말 잘 돼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제가 존칭을 쓰겠습니다. 제가 존칭을 쓰는 의미는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세게 비판하기 전에 존칭을 써요 항상. 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정말 문재인 네. 대통령이요. 뭘 모릅니다. 그리고 단순한 과거 지향적인 80년대 사고식에 사로잡힌 데다가 그 다음에 과도하게 정세에서 사로잡혀 있어요. 국가 운영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 운영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80년대가 아니라 70년대에 사로잡혀 있고요. 아까 제시 길님께서 뭐 저기 문바 같으신데 열심히 들어오시는데 뭐 제가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바꾸세요. 왜냐하면은 제시 길님이 한국도 60년대는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 2019년이거든요. 근데 60년대 얘기하면 어떡하세요? 60년 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시기를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런 분 아니세요. 저 보니까 네. 자, 못 배워서 그런 거 어떡해요. 저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저기 아니, 저기 누굽니까? 아까 근데 저기 약간 북한의 김정은이요. 좀 네. 이렇게 제시 길님도 네. 왔다 갔다 하세요. 근데 저는 우리 시간에 오신 분들을 모든 분들을 제가 이렇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 제시 길님도 그렇고 한국이 그랬다. 우리 과거가 그랬다는 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 2019년에 우리는 변화하고 있는데 중국과 북한이 계속 이렇다는 거.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해요. 자주 오세요. 네, 대한민국의 네. 미래는 대륙에 있지 않습니다. 해양에 있습니다. 이 말씀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청...